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설 연휴 잘들 보내셨죠? 예. 봄 기운이 조금 완연한 그런 또 연휴를 보냈고요. 이제 새로운 또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2월 셋째 주간입니다. 예, 연휴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좀 팔기도 하고 지난주는 상당히 움츠러들었었는데요. 연휴 사이에 이렇다 할 악재는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랐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금 긴장감이 있었는데 뭐 시장에는 별 영향 주지 않았고요.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판결이 났고 또 뭐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여러 오히려 뭐 호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어찌 보면서 어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말씀드린 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팀장님께서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그러게요. 뭐 이렇게 또 뭔 일 있으면 어떡하지 네. 걱정했는데 뭐 그렇게 우려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럼요. 네. 네. 사실 주식쟁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 연휴 푹 쉬고 나왔는데 사실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고향 가는 발걸음도 많이 줄었고 집에서 많이들 푹 쉬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뭐 편하게 쉬긴 했습니다만 원치 않는 불확실성이었잖아요. 증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장이 안 열리는데 해외 증시는 계속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제가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연휴 앞두고 거래소 거래대금이요 18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 최저 거래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어떻게 했겠어요? 미루죠. 네, 2월 했겠죠. 파는 사람만 파는 사람들은 계속 좀 팔아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좀 약하고 매도가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릴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올라서 끝났거든요. 물론 뭐 그 이전에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성격이 강했겠습니다만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 뭐 SK 이노베이션 얘기도 있고 쿠팡 얘기도 있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 한번 보시죠. 뭐 혼조세로 10일 거래, 11일 거래, 12일 거래를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 12일 거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S&P나 나스닥 상승세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뭐 2월 한 달 동안에만 놓고 봐도 꽤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한 7% 정도 오른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소위 시장이 좀 흔들렸고 2월 달 들어서는 소위 시장이 좀 힘을 내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원치 않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가 긍정적으로 맞췄다. 그럼 미증시가 3거래일 동안 열리는 동안에 나왔던 얘기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 하나 얘기해 보면 뉴욕 이코노미 클럽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또 멋있게 한마디 했죠. 정확히 표현하면 참을성 있게 수능적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 요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금 매입하고 있는 채권량을 줄이는 거. 이거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뭐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위 우리가 예전에 테이퍼 텐트럼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는 채권 양을 떨어뜨리는 게 테이퍼링이고 시중에서 자금 유동성을 아예 빨아내버리는 게 타이트닝인데 우리가 타이트닝이 제대로 오기 전에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면서 소위 시장에다 돈을
다시 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아파봤으니까 어떻게 극복하는지 빤히 알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번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유동성을 풀어내서 현재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연준한테 기대 있는 장세인데 이거를 연준이 소위 말해서 시장을 깨버리려고 마음 먹는다라고 하면 테이퍼링, 뭐 타이트닝 이런 단어들 종종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거를 연준 의장이 틈 날 때마다 나와서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물론 지금 미 채권 30년물이 2% 정도 나와요. 그리고 미 채권 10년물이 지금 1.2%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 의장이 열심히 립서비스 하는 거에 비해서는 채권 수익률이 아직 좀 높은 상태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위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연준에서 계속적인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내세우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을 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소위 말해서 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지금 연준에 굳이 지금 연준에 맞서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각국 정상들이 다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미 대통령님.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화 안 한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끈한 거죠. 감히 말이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얘기가 나가긴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개 이제 얘기를 건드렸어요. 중국은 야, 우리 둘이 싸우면은 이거 재앙이야, 재앙. 우리 이제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좀 잘 좀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애써서 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전화통화 한 날 중국의 영린이 뭐예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 하나가 있는데 인권이죠. 네, 맞아요. 네. 그거 건드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또 더 민감한 이슈 대만 얘기입니다. 중국이 원차이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이 어떻게 보면 중국은 뭐 우리 건데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발끈할 만하죠. 그래서 소위 좀 날선 얘기들이 좀 오간 상황이고요. 트럼프 지나가면은 좀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뉴스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 수치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안정세를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서부터는 10시까지 놀 수 있다고 이제 나왔죠. 예. 물론 뭐 놀면 안 되겠습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숨통이죠. 네, 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는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추가 경기 부양책은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알고 있죠. 실시될 거다. 결국은 실시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미증시가 흘러갔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연휴를 앞둔 맨 마지막 거래일 날 3,100피를 회복하면서 끝을 냈는데 그날의 히어로가 누구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도 한번 해보죠. 맨 마지막 거래일 날 원달러 환율이 얼마 빠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9원인가 10원, 10원 가까이 빠졌죠. 9원 60점 빠졌어요. 1,110원 종가 나왔거든요. 이게 2월 5일 거래에서는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장중 원달러 고점이 1,127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5일 거래보다 지금 10일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20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막 1,080원, 뭐 1,090원 요거 할 때 제가 방송 나와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 1,080원 밑으로 안 간다. 이게 내려가기 어렵다. 뭐 라는 코멘트 많이 드렸어요. 그때 사실 시장에서는
뭐 1,100원 초반도 위험하다.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나왔죠. 이번에 소위 원달러 올라붙으니까 다들 뭐라 그랬어요. 뭐 1,100원 후반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죠. 제가 방송 나와서 이게 1,150원 이상 갈 환율 구조 아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 수급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날, 연휴를 앞둔 맨 마지막 날 불확실성 기간을 앞두고도 원달러 환율은 무려 9원 60전이나 빠진 거고 외국인들은 7,500억이라는 근래 들어서 보기 힘들었던 매수를 유입시켰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9천억 넘게 매도를 찍었죠. 물론 금투 계정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기 성향을 갖고 있는 이 기관 쪽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지만 불확실성 기간이 무난히 끝나고 나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라는 이 코멘트를 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해당되는 불확실성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화요일, 수요일 거래에서 거래소 거래 대금이 18조 원 수준입니다.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뭐 20조, 22조, 24조, 23조 거래소 거래 대금만 뭐 25조, 24조, 4조 뭐 이렇게 나왔던 게 거래소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거래 대금이 빵 터져 버리면 압도적으로 뭐 매수가 지배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 수도 있지만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수하고 매도가 팽팽히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연휴를 앞둔 18조 원 거래소 거래 대금은 이건 팽팽히 부딪히는 수급은 절대 아닙니다. 매수가 좀 이연돼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무난히 해외 증시를 마쳤으면 사실상 뭐 오늘 거래소부터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외국인도 땡큐였지만 사실 우리 시장 끌어올린 거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진다. 이게 뭐 오랜 기간 봐왔던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뭐 작년서부터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깨졌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돈이 어디서 날까요? 개인들 돈이 어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금에 많죠. 올해 들어서만 은행, 시중 5대 은행에서만 계산했을 때 6조 이상 빠졌습니다. 거의 7조에 가까운 금액이 올해 들어서 빠졌어요. 예적금에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예적금에서 뭐 673, 작년 말만 하더라도 673조 뭐 요랬는데 667조 요 정도 수준이니까 한 6조 빠진 거죠. 이제 은행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 돈도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구불 예금, 뭐 요구불 예금이 뭔데요? 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수십, 출금식 예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언제든지 내가 뺏어 쓸 수 있는 보통 거. 통장. 네, 보통 일반 통장. 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647조에서 637조니까 뭐 꽤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돈 빠지는 속도가 소위 장난이 아니다. 그럼 이거 돈 빠져서 어디로 갔겠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으로 갔죠. 물어보면 안 하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초반만 해도요. 고객 예탁금은 30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던 사이즈가 30조 정도 오면 뭐 많이 왔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수준이 30조였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쭉 타고 올라와서 얼마 전에 70조 넘었었고요. 예. 지금 65조입니다. 그럼 상당 부분 증시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포모 증후군. 요즘에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식이 없는 두려움이라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강세장에서 뭐 따라가지 못할 두려움, 뭐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좀 해야 됩니다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는 뭐 바탕에 깔려 있고 풍부하다 못해 과도한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연준 장은 나와서 매일같이 립 서비스를 해주고 소위 말해서 주식하기 좋은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관적 편향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낙관적 편향적 장세라는 거는 악재는 작게 해석되고 호재는 크게 해석되죠. 그러다 보면 조정은 작게 반영되고 강세장은 좀 더 길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기간을 앞두고 소위 시장이 좀 네. 저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번 주는 좀 쉬어가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월화 증시가 좀 쉬고 수요일이 조금 올랐는데요. 오늘 증시서부터는 다시 한번 강세장을 얘기하는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탁금이 좀 줄어드는 시점이 증시가 좀 조정 내지는 하락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65조로 이제 예탁금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이 정도는 뭐 70조 이렇게, 넘었는데 네. 65조 왔으니까 빠진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레벨 다운이 나오면은 뭐 네. 타격을 좀 있겠지만 정도 이 정도는 수준은 아니다. 레벨 다운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현대차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네. 뭐 애플 충격이 있었는데 수요일쯤엔 좀 벗어나는 모양새를 나타내줬고요. 또 2차 전지, 또 LG하고 SK 이노베이션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요. 이노베이션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 예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LG가 이길 거를 모르셨어요? 다 알았죠. 네, 알고 있었던 맞아요. 얘기거든요. 이미 예심에서 뭐 LG 손을 들어준 들어줬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소위 질질 끌어온 거지. 맞아요. LG가 이길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2개 남았거든요. 네. 1번 첫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거. 합의하는 거. 합의해라. 합의해라. 네, 합의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합의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2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SK 이노베이션이 1년간 뺑뺑 돌려가지고 이익을 뽑아도 2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사업에서 그거를 단방에 물어내라고 하니까 SK 입장에서는 소위 좀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합의냐, 죽이는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합의금을 좀 줄여주면은 가능성은 또 다시 생기겠죠. 사실 LG도 2조 원 받을 생각이 다 있진 않을 거예요. 예, 좀 과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겠죠. 세게 불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네. 처음부터 약하게 불러줄 예. 이유는 없으니까. 게다가 또 SK가 LG의 애들 다 빼가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소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약하게 불러줄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두 번째 이제 거부권이에요. 네네 네. 미국에서 이게 조지아주에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완성하고 나서 한 1, 2년밖에 못 굴려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이 계속 조지아주에다가 돈을 갖다 퍼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이 SK 이노베이션 편을 들어줄까요? 그 조지아주 네, 주지사가 들어주겠죠. 예. 벌써 조지아주 주지사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부권 부탁드립니다. 뭐 각하, 예. 거부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60일이라는 시간이 놓여져 있어요.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거부권을 행사해 줄지, 뭐 아니면은 뭐 합의 쪽으로 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 소송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필두로 해서 한 10개 묶여 있어요. 소송. 남아있는 잔여 소송이 한 10개 돼요. 이게 제일 굵직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이거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합의는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몰랐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SK 이노베이션 뭐 소위 말해서 충격 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현대차는 안 그랬어요. 현대차도 월요일날 빵 맞고 나서 네. 뭐 결국은 야 이게 다냐? 뭐 우리한테 애플 스토리밖에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복을 해 나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또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의 네.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소위 민감한 얘기들이 여기서 많이 건드릴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하나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는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네.
쿠팡 얘기 한번 해보죠.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우리 국내 쪽으로 오셨으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이 근데 국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네, 적자나는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미증시로 갔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의 가치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미 외신들이 다 일제히 한국판 아마존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불러준 게 500억 달러예요. 네. 500억 달러면 우리 하나로 따지면 55조 정도 됩니다. 이 55조 정도 되는 쿠팡을 성적표를 딱 들여다보면 그래 니네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아직 돈은 못 버는데 매출이 장난 아니야 우리. 뭐 작년에 19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 뛰었어. 13조야.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자꾸 얼마 버는 거 물어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 깔아가는 단계고 나중엔 장난 아닐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정받는 게 하나로 55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는 쿠팡 관련주 뭐 있나? 뭐, 그렇죠, 예. 뭐 물류 이런 녹색 거. 창에다가 예, 쿠팡 관련주라고 치면 나와요. 뭐 동방, 뭐 KTCT, 예, 뭐 KTH, 뭐였습니다. 예. KCTC. 음. 동방은 물류 전담사고, KCTC는 물류 협력사고, KTH가 이 쿠팡 플레이에, 그러니까 쿠팡이 OTT 서비스죠. 쿠팡 플레이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쿠팡 관련주입니다라고 이제 뽑아내죠. 좀 더 진도 더 나가면 뭐예요? 뭐 박스 관련주,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다 갖다 붙여놨어요. 예. 뭐 시세가 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한번 보자고요. 물론 미증시에 상장돼서 인정받는 55조를 국내 증시 55조로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있고 국내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55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55조.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분석입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읽더라도 여기 한번 보시면 네이버 시총이 60조예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60조고 카카오는 43조입니다. 네이버가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익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 작년에 8,300억 벌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녹색창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뭐 원치 않는 광고 뜨고 뭐하고 뭐 노출 광고에 뭐 대고 뭐 별건 뭐 네이버 페이 쓰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8천 얼마 벌어요. 소위 장난 아니게 버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해 정말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이 영업이익률에서 순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그러다 보니까 60조 받는 거거든요. 카카오는 아직 깔아놓은 이 비용 투자에 대해서 돈을 아직 제대로 못 빨아들이고는 있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43조 받고 있어요. 그런데 쿠팡이 앞에 이제서 봤었던 것처럼 소위 매출값만 가지고 55조를 부르고 있으면 단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네이버 60조, 카카오 43조가 비싼 게 아니다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얘기를 보고 그럼 쿠팡 관련주가 뭐예요? 라고 검색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반응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차피 다 플랫폼 사업자인데 얘네가 인정받고 있는 가치 여기다 대입하면 얘네 비싼 거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휴를 앞두고 카카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녹여서 오늘 시장에서 한번 먹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언급하신 쿠팡 관련주들이 더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연속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고민이거든요. 또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주목해 보자는 말씀 쿠팡에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뭐 어려울 때 사실은 이 뭐 1주전, 2주전 굉장히 어려울 때 중심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조금 달려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